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로 연결시켜주는 넘어오는 다리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두사선연구소 이영결입니다. 오늘 법인전환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이유로 법인전환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그리고 법인전환을 했을 때에 어떠한 점을 대처해야 될 건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도에 2년 전이죠. 홍남기 부총리 시절에 중소기업 사내 유보 소득에 대해서 의제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입법 예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배당은 안 했는데 배당 소득을 의제해서 부과하겠다는 거였죠. 중소기업 당시에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내 유보 소득이라는 것이 결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는데 그 이익잉여금을 현금으로 갖고 있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또 부풀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센 반발에 의해서 시행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 그것이 또 불거질 수도 있죠. 그렇다 그러면 세법상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게 과연 이론적으로 세법론상 가능한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요. 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을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항상 개인기업이 있고, 그죠? 개인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기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 개인기업은 사업소득을 발생시키잖아요. 개인기업은 사업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소득을 사업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합산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우리 이전에 공부했듯이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5개 합산해서 종소세를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죠? 6%에서 45%까지죠. 거기에 반해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세만 냅니다. 그죠? 그냥 간단히 이야기해서 10%에서 20%로 보죠, 왜냐하면 200억까지는 20%잖아요. 200억 넘어가면 22%, 그 다음 또 3천억 넘으면 25%도 있지만, 우리 중소기업은 주로 2억까지는 10%, 그죠? 그걸 넘어가는 건 20%니까, 대략 시로 따지면 8, 9% 나오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단순히 비교를 하면 이 세금과 차이만 해도 법인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 보시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10%에서 20% 조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은요, 이 개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개인은 생산 주체이긴 한데 개인 기업이 또는 동시에 소비 주체이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이 개인이 사업소득을 벌고 다른 걸 다 벌어서 종합소득세를 내고 나면 순수한 가처분 소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가처분 소득은 개인이 소비할 때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락, 유흥비, 도박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소비주체니까요. 하지만 법인은 생산주체잖아요. 그죠? 법인은 소비주체가 아니에요. 법인은 직원한테 월급을 주든, 임대료를 주든, 또 자재를 사든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것이지, 오로지 법인 자체의 향락을 위하거나 오락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은 돈을 벌면 법인이 또 다른 생산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서, 즉, 투자 확대를 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고용 창출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이득이 되는 생산 주체이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생산 주체인 법인세는 20%까지만 이렇게 내게 해주고, 거기에 반해서 개인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이 될 때까지 끝까지 세금을 다 부과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인세를 그러면은 법인이 생산 주체로서의 활동을 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남은 이익금을 주주에게 넘겨주는 개인 기업처럼
주주에게 주주에게 넘겨주면 주주도 이제 가처분 소득이 될 것 아니에요. 순수하게 자기가 소비 취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죠? 주주로서, 개인으로서 소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여기에 배당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비슷해지겠죠? 제가 설명드렸어요. 배당소득 공제도 있다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예외적인 경우니까 빼놓고. 그래서 법인인 경우에는 이 배당을 주주한테 가처분 소득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법인의 경영진에서 투자를 하든, 그죠? 예. 새로운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경영 활동을 하든, 이런 행태로 좀 쓰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그렇다 그러면 법인의 국가에서 세금을 어느 정도 일부만 부과를 하고 일부만 남아있는 상태에 납입되는 공간이 뭐냐면 바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뭐 이거 공부할 게 무지 많은데 간단히 좀 살펴봅시다. 손익계산서가 있죠, 먼저. 그죠? 손익계산서가 있고, 여기에서 총매출액, 그죠? 총매출액, 그 다음에 총지출 해가지고서 쭉쭉쭉 나오면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세전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죠? 순이익. 거기다가 법인세 비용. 그죠?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은 여기에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그죠? 당기 순이익이 나옵니다. 이것은 1년간 보통 사업연도를 따지는 거잖아요. 1년 사업연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에서는 뭔 이야기냐? 주주가 주금을 납입해서 회사에다가 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돈을 활용해서 생산 활동을 하고 다 판관비니 이런 것들을 다 비용 공제를 하고 남은 이익이 당기 순이익이란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러면 이것까지만 계산하면 당기 순이익은 누구 겁니까? 주주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당기 순이익은 주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회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되니까 경영진에서 당기 순이익을 바로 배당으로 다 보내질 않고 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바로 배당을 하지 않고 바로 재무상태표로 넘어갑니다. 재무상태로 넘어가서 이 당기순이익이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 이익잉여금에는 정기에서 전 3년도에서 2월 된 그 이익잉여금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점점 쌓이는 거죠. 합쳐지는 거죠. 이 이익잉여금이. 이익잉여금 그렇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넘어와서 이익잉여금이 됐으니 이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로 넘어오는 바로 가교 역할을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데 당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 넘어오면서 재무상태표에 이 계정이 만들어지면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손익계산서에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로 넘어오면서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서 재무상태로 연결시켜주는 넘어오는 다리 역할을, 중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넘어온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이제는 이 이익잉여금 난 거를 쉽게 말해서 주인이 누구냐?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 또 주인이 누굽니까? 네. 바로 국세청이죠. 왜 그러냐? 보세요. 법인세를 10%, 20%만 비용을 부과를 했으니까 원래는 40% 이상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남겨둔 이유는 법인은 생산 주체로만 활동하기 때문에 이 배당을 하지 않고 다른 투자를 하든 다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서 준 건데 법인이 준 거로서 이게 당비순이익이 쌓여서 이익잉여금으로 온 거니까 이익잉여금 원래 주주 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계산이 안 끝났잖아요. 국가에서 보면. 계산이 안 끝난 거죠. 그죠? 세금을 다 부과 안 한 거잖아요. 그럼 주주에 넘어갈 때는 국세청에다가 배당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도 아직 계산이 안 끝난 거니까 국세청과 주주 이 두
두 곳에서 단기 이익잉여금이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 대해서는 국가가 이렇게 꼬나보고 있는 거죠. 저거 배당하면 세금 받아와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법인에서 중소기업은 거의 법인이 주주잖아요. 그죠? 거의 주주란 말이에요. 주주다 보니까 배당 안 하는 거예요. 배당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투자도 확실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광고만 있는 거죠. 이 국가로서는 이거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뭔가 좀 더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 장치로 가져오고 하든지 아니면 주주한테 주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 30년간 흘러온 거예요. 이렇게. 30년간.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은 쌓일 대로 쌓여서 무려 50억, 100억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법인에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익잉여금 쌓인 이익잉여금으로 뭐 토지를 사든지 다른 회사 주식을 사든지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 여기서 손익계산서에서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재무상태표로. 그러면 기존에 쌓인 이익잉여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배당으로 하든지, 배당은 현금 배당을 해도 좋고, 무상증자를 통한 주식으로 배당을 해도 되죠. 그 배당을 하든지, 아니면 기타 자본 조정 항목과 상계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란다든가, 처분할 때 손실 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주식 할인 발행한 경우에, 할인 발행 차금으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상한 주식을 소각할 때 드는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익잉여금은 배당을 하든지, 자본조정 항목으로 사용하든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대표님들은 내년에 우리 그냥 창고도 사고 공장도 사고 거기 이익잉여금 써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익잉여금 이거로만 보면 이걸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이익잉여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이 있고요. 법정 적립금에는 우리 대표적으로 배당할 때 10% 적립하잖아요.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익준비금 같은 게 법정 적립금.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이 있습니다. 적립금이고 나머지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에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임의적립금은 뭐냐 하면은요. 임의적립금은 반드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이 원래 누구 거라고 주주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주가 우리가 자발적으로 배당 안 받을 테니 이걸 가지고 다른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별도의 우리 내년에 창고 사서 사업을 확장할 거다. 그러면 창고 살 돈을 이익잉여금에서 미리 빼서 임의적립금으로 설정을 해놓는 계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건 주주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근거는 여기 있죠. 이익잉여금 주인은 주주라고요. 그럼 이걸 임의적립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임의적립금으로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회사 돈으로 그냥 기계를 산다,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익잉여금이 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자기 주식에 대해서 자기 주식을 매입할 때 이익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머리 아픈 이익 소각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익 소각할 때 이익 소각을 하면은 그 회사가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이익잉여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주의 주식을 사들이는 것은 주주하고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익잉여금으로 이익소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 전에도 봤듯이 아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익소각 문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그렇죠. 이익잉여금은 주주와 국세청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주한테 가져가면 국세청이 세금을 내고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돋보기를 보고
저거 언제 배당하나? 배당하면 내가 우리 돈 가져와야 되는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계산이 안 끝났으니까. 계산이 안 끝났죠, 여기. 계산이 안 끝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익 소각을 하면 이익 소각을 할 때도 의제 배당이 전제가 되니까 이익 소각을 하더라도 주주한테 이익이 가면은 의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 취득 원가를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를 배우자를 이용해서 대표님하고 배우자를 이용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가져가니까 구제청에서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이렇게 나눠 먹게 되어 있는데 배당 소득세가 크잖아요. 많이 나오면 45%까지 나오잖아요. 그건 반반 나눠 먹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런 방법을 써서 돈 빼가니까 이익요금이 줄어드니까 이거 투자할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기회를 줬더니 투자는 안 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익 소각을 빼가니까 구제청에서는 약이 오르는 거죠. 예.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자 보시죠. 개인은 바로 세금을 이렇게 해서 끝나서 가처분소득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법인은 법인세만 가지고 이렇게까지 가지 않고 요걸 가지고서 활용을 잘해서 회사를 더욱 키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법인이 훨씬 유리하죠. 여기에 20%, 10억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여기 남는 것은 5억인데 여기는 8억 이상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5억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쳐다보는 거랑 8억으로서 다른 사업을 살펴보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1년에 그렇다고 10년이면 여기는 50억, 여기는 80억이잖아요. 30억 차이면 뭐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력이 훨씬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런 차이 때문에 법인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한다는 거죠. 단순히 세금만 계산한다 그러면 내가 이 법인을 경영을 해서 나는 월급만 받고 나머지는 투자를 해서 계속 가야지. 이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법인에서 나는 월급 내가 있는 대로 받아먹고 회사 키울 생각도 없고, 예. 그런 생각이다 그러면 굳이 개인에서 법인을 올 이유가 없죠. 법인에서 가장 큰 메리트는 세금을 조금 좀 덜 내고 자금을 이렇게 홀딩하면서, 그죠? 홀딩하면서 다른 영역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구제청이 넘어갈 세금을 내긴 내야 돼요. 계속 확장해가는 과정에서는 세금을 과세에 이연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혜택을 누리실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회사 늘릴 생각도 없고, 예. 그리고 뭐 가지고 있는 재산 얼마 안 되는데 자식한테 자기들 알아서 하겠지. 이런 분들은 법인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또 하나 법인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요것도 있지만, 법인으로 해서 가면은 나중에 상속세든 증여세든 계산할 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여러 각도로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인 정하고 가는 게 좋다는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냥 개인은 이익잉여금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개인이 벌어서 자기 재산 그대로 다 물려주기 때문에 상속할 때 가업 상속을 한다고 하면 거의 똑같겠지만 그 외에 있어서는 법인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재산 분할할 때도 그렇고 또 상속을 해서 자녀가 또 어떤 부분을 키워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법인 전환에 대해서 개인에서 법인 전환 넘어가게 되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세대 지원이 있는가를 이제 볼 거예요. 세 가지를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그거는 그러면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